자, 통제 활동가죠. 항상 말하지만 통제 활동이 항상 제일 중요해요. 자, 통제 활동도 여러분들 왼쪽에 가번, 나번, 다번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요거 먼저 보기 전에 뭐부터 할 거냐면, 일단, 고객님들 보기 전에 우리 통제 활동에 들어가는 일단 내용이 뭐가 있는지 기억나시죠? 5개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승인 절차. 그 다음 두 번째, 업무 분장.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세싱. 그 다음 네 번째가 피지컬 컨트롤, 물리적 보안.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성과 검토, 퍼포먼스 리뷰 5개. 요걸 통제 활동이라고 돼 있었죠. 그러면서 그게 무슨 개념이다 정도에 대한 것을 케이스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본문에 배웠던 그 케이스는 아주 기본적인 케이스만 언급한 거고, 실제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좀 커버하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통제활동 내용들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통제활동 요 내용 설명하기 전에 그 케이스를 먼저 배운 다음에 이걸 이해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뭐부터 가냐면 살짝 뒤에 넘겨서 보론을 먼저 가세요. 33페이지. 자, 33페이지 밑에 보론 보시면은 통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림이 나와 있고 뒤에 넘겨보시면은 34, 35, 36페이지 한 3페이지 정도 내용이 통제활동 케이스가 나오면서 그 뒤에 사례가 나왔던 케이스 써놓고 그 다음 39, 40, 41페이지는 통제활동별로 다시 소팅을 한 거예요.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는요. 앞에 내용은 여러분들 뭔가 플로우별로 내부 통제활동을 예를 들어 놓은 거고, 뒤에는 우리 배웠던 통제활동 5가지별로 그걸 다시 소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관점, 서술의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만 기억하시면 뒤에 거는 오버랩 되는 겁니다. 알겠죠? 부담 느끼지 말고 앞에 것만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더 자세히 공부는 해야 돼요. 실무에 가서 마찬가지고, 또 일부 책들은 요 내용에 대한 게 굉장히 깊게까지 설명이 돼 있긴 있어요. 물론 노조교수 책은 굉장히 짧게 돼 있긴 한데, 이육교수 책 같은 거 보시면은 여기가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원래는 회계감사 이론서라고 한다면은 깊게까지 나와야 된다고. 왜냐하면 플로우별로 내부 통제 활동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구체적인 예시가 쫙 다 나와줘야 되고, 옛날 저희 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길게 나와 있었는데, 미국 CPA 시험 치는 애들한테는 이게 활동별로 굉장히 깊게 나오기 때문에 그 내부 통제 이 예시만 여러분들 한 달을 배워요. 매출 플로우의 내부 통제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고, 매입 쪽의 통제 활동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되고, 재고 쪽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되고, 굉장히 자세히 배우는데, 문제는 한국 CPA 시험도 그렇게 원래 하면은 굉장히 이해할 때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거든. 왜? 시험에 나오는 난이도 자체가, 비중 자체가 아주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엑기스, 진짜 요 정도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만 제가 추려 정리하는 것이 이게요. 그러니까 요게 다 커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하지만 어쨌든 이거보다 더 가는 것은 코스트 베네핏 측면에서 시험에 나오는 걸 다 하겠다고 하면 한 달을 해야 돼, 내부 통제 내용만.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건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있는 것 정도의 통제 활동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거기 정리된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통제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볼 건데, 회계감사를 작년에 들었던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텐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듣게 되면은 뭐가 이해되냐면, 정보 시스템의 의사소통이 뭐구나. 그 다음에, 통제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기업이 통제 활동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지금부터 볼 건데, 우리는 저번에 개념만 배웠었고요. 그림을 갖고 그릴 건데, 요거는 쓰지 마세요. 왜 쓰지 않는 거냐면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찍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보관 창고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기 창고 담당자 있다 가정하고요. 여기에 밑에 회계팀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회계팀. 여기가 회계부서예요. 원래 회사 거래 유형은 여러분들 영업활동도 있고 투자활동도 있고 재무활동도 있고, 영업활동 쪽에는 매출도 있고 매입도 있고 재고도 있고 급여지급도 있고, 투자활동 쪽도 여러분들보다 유형자산 취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유가증권 취득도 있을 거고, 재무활동은 타인자본 조달도 있을 거고 자기자본 조달도 있을 거고, 굉장히 플로우가 많아요. 한 8년 됐습니까? 그때는 뭐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투자활동 내부 통제가 실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는 것은 진짜 출제한 사람의 정말 이기적인 행동 같아요. 영업활동 쪽도 지금 읽게 많은데, 게다가 수험생들은 실제 업무도 안 해본 사람들인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투자활동을 냈다? 이건 그것도 유형자산 쪽도 아니고 유가증권 쪽, 진짜 실무 경험 없는 사람이 낸 거죠.
시중에서는 투자 활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형자산 취득을 했으면 내도 이해는 해. 유형자산은 뭐다? 업무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취득 처분이. 하지만 유가증권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유가증권 관련된 게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내부 통제를 써보라고 시험 문제 출제되는데 그건 굉장히 아주 예외적 케이스라 보셔야 되고 정상적 문제라고 한다면 영업활동 위주로 우리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예시는 전부 영업활동 쪽입니다. 매출과 매입 그리고 재고를 입고 출고시키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통제 활동이 돼 있어야 우리가 배웠던 5가지 키 컨트롤이 쫙 옥혀 있는 그런 내부 통제인지에 대한 걸 지금 정리하는 건데 자 우리 매출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 회계팀이고 여기는 자금팀이라고 볼게요. 여기가 자금부서예요. 딱 봐도 여러분들 회계팀은 무슨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라 봐야 돼요? 이거는 기록이죠, 기록. 창고는 여러분들 재고를 보호하는 기능이죠. 자금팀은 여러분들 뭐다 현금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뭐가 돼 있다는 의미죠? 업무 분장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재고를 보관하는 사람, 자금을 보관하는 사람, 거기에 대한 기록하는 사람은 지금 세퍼레이션이 돼 있는 거죠. 자, 매출부터 갈게요. 일단 매출 쪽에서 첫 번째 우리가 관여하는 부서가 어디냐? 제일 첫 번째 우리 관여하는 부서가 첫 번째가 영업부서예요. 우리 매출부터 먼저 얘기할 거니까 교재로 따지면 뭘 보시면 되냐면 매출 관련된 해서 여러분들 8-35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8-35페이지에 매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요.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이 그림은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원래 더 해야 돼요. 기본적이라는 것은 이 정도의 내부 통제 정도는 머릿속에 세팅하고 들어가시는 게 시험 문제 풀 때 편할 거란 소리예요. 제 말 듣고 이렇게 기억하고 들어가요. 유해생분들이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영업팀. 우리 물건을 매출하려면 제일 먼저 영업팀에서 뭘 받아오죠? 고객한테 주문 접수를 받겠죠. 그럼 회사마다 여러분들 이 고객한테 주문 접수를 받아가지고 물건을 실어서 이게 판매가 되고 매출에 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 과정이 우리 배웠던 뭐다? 정보 및 의사소통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져서 회계팀에 전달될 거다라고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통제 활동이 심어져 있어야 좋은 내부 통제인지 말하는 겁니다. 고객한테 주문 받을 때 구두로 주문받는 거는 여러분들 좋은 내부 통제가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뭘 받으셔야 돼?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문서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문서화도 뭐가 돼 있으면 가장 좋은 거라고 그랬죠? 표준화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뭔가 정보 시스템에 입력이 될 때 입력 통제가 잘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배운 거지 이게 지금? 지금 내가 말한 게 지금 내가 이 말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게 내부 통제 활동에 뭐냐 물어본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5개 있었잖아. 5개. 내부 통제 요인 5개 안에 통제 활동이 있고 통제 활동에 다시 5개가 있는 거예요. 그 통제 활동 안에 5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내가 말한 게 바로 뭐죠? 정보 처리예요. 그게 우리 일반 통제가 있었고 응용 통제가 있었지. 그 응용 통제에 뭐가 있었다? 입력 통제가 있어. 입력 통제. 입력 통제에 중요한 게 뭐라다? 사전에 문서와 양식이 딱 있으면은 그 양식에 따라 모든 게 처리돼야지만 들어갈 때 입력 통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고객한테 요 그림이 문서인데 요게 그 구매 주문서를 받아요. 요즘 이게 이 모양이 플로우 차트 그릴 때 이게 문서의 의미거든요. 이제 구매 주문서를 받는 거죠. 보통 이렇게 문서가 만들어지면요. 문서에 이렇게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게 더 좋은 내부 통제예요. 우리가 문서에 넘버링 통제를 하고 안 하고가 이게 재무제표 실내성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면 넘버링 통제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서가 중간에 누락되었을 때 누락되었다는 걸 인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문서에 넘버링이 돼 있으면 중간에 번호가 빠져버리면 회계팀에서 몇 번이 빠졌다라고 체크가 되겠죠. 그럼 그 거래가 장부에 누락될 수 있는 개연성을 미안해 할 수 있다? 방지할 수가 있어요. 어떤 주장에 신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완전성 주장에 신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에 넘버링 하고 안 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내부 통제입니다. 완전성이랑 관련될 수 있는 그런 내부 통제 개념이고요. 계속 갈게요. 그럼 영업팀에서는 주문을 받아요. 지금 거기 영업팀은 안 써놨어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영업팀에 주문을 받으면 영업팀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많으냐? 이 고객은 여러분들 지금 신용으로 물건을 주문했어요. 신용거래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영업팀에서는 영업사원들은 뭐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우리 배웠죠? 매출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래요. 자기 성과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쪽 고객이 물건값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체크하지 않고 물건을 팔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객이 신용거래 주문이 들어오면
영업팀에서는 여러분들 자기가 판매할 수 있는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내부 통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면 저쪽 신용 주문했던 거래처의 신용 등급이 낮다 하더라도 물건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그럼 결국 장부에 AR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다? 대손 처리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지는 거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영업팀하고는 별개의 부서. 별개의 부서에서 신용조사를 해요. 그럼 영업팀하고 신용을 체크하는 팀이 세포에 띄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내부 통제상 취약한 측면이라 지적하셔야 돼. 영업팀의 주문을 받자 말자 물건을 내보냈다라고 뭐 처리됐다 이렇게 문제 나오면 이건 내부 통제가 디피션트한 거예요. 그럼 영업팀에서 주문을 받으면은 얘한테 야 신용조사를 좀 해라 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때 만들어지는 보통 서류가 이게 판매 보통 지시서라고 그래요. 모든 문서는 기본적으로 넘버링 하는 게 좋은 내부 통제입니다. 그럼 이런 모든 문서들은 뭐가 돼 있을 거라고요?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만드는 문서가 아니고 사전에 뭐가 돼 있을 거라고요? 표준화된 양식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양식에 근거해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져야지만 뭔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보 처리에서 응용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응용 통제, 입력 통제. 자, 그럼 신용조사부서에서는 여러분들 판매 지시를 받았어요. 받으면 뭘 할 거냐? 지금 거기 신용조사부서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 하셔야 돼? 신용 체크를 해야 되겠지? 그럼 얘가 제문자에게 신용 체크를 합니다. 크레딧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럼 이 고객에 대해서 물건을 팔 건지 말 건지 신용 체크를 해요. 그럼 물어봅니다. 일단 여러분들 신용 체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너네가 신용을 나한테 보강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줄 수 있냐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수입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LC 오픈을 해주겠대. 신용장 오픈해주면 여러분들 뭐다 신용이 보장되는 거니까 그럼 물건을 쇼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용장을 오픈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네가 나한테 담보 제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 체크하셔야 돼. 물론 이 고객이 과거에 거래가 있었던 거래처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쭉 신용이 쌓여있다라고 한다면 외상 줄 수 있겠지. 그래도 보통 일반 회사 가보시면은 거래처 신용 등급에 따라가지고 외상 줄 수 있는 보통 실링이 다 정해져 있어요. 요만큼 줄 수 있다, 요만큼 줄 수 있다. 만약 저쪽 고객이 삼성전자야. 아니면 현대차야. 거의 납품하는 회사인데, 그럼 현대차가 야, 한 60일 줬고 오늘 물건 좀 외상으로 사자? 너의 신용도를 체크하겠다. 닥치하고 그러겠죠. 당연히 뭐다 그 크레딧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물건이 나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레딧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신용조사팀에서는 크게 문제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요 판매지서에다가 뭐 하냐면 승인을 하죠. 그게 승인된 판매지서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여러분 이 문서들이 어디서 배웠던 거죠? 우리 7장에서 문서 검사할 때 매출 발생할 때 우리 이런 증빙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서류도 지금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넘버링 하는 거겠죠. 자, 거기 잠깐만 읽어봐요. 1번에 뭐라고 적혀있나? 영업팀으로부터 판매 지시서를 수령한 다음에 주문한 고객에 대해서 신용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고 이 신용조사를 한다는 것은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주장이 뭐랑 관련된다라고 돼 있는 게 보이세요? 평가랑 관련된 말 보이세요? 뭔 말이냐? 여러분 시험 문제를 만났어요. 영업팀의 주문을 받으면 직접 물건을 뭐다? 거래처 내보내지 않고 신용조사부서, 영업팀하고는 세퍼레이트되어 있는 독립된 제3자 부서에서 크레딧 체크하고 난 다음에 물건을 내보내는 그런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어떤 주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냐 물어볼 때가 있다고요.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물건을 실어 보낼 때 거래처의 신용도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물건 내보내게 되면 그만큼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용승인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재무제표 주장으로 따지면 뭐랑 관련된 거라고요? 평가 및 배분과 관련된 요 주장에 대해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내부 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다 뭐랑 관련된 내부 통제가 보여요? 재무제표 주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키 컨트롤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해 나가면서 CPA가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갈게요. 밑에 뭐라고 써있나 봐요. 신용조사부서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업팀의 경우에 대금 회수와 상관없이 매출액을 극대화시키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따라서 독립적인 부서에서 매출에 대한 신용 승인이 이루어져야 된다. 만약 신용조사부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는 영업부서 직원들의 성과평가를 매출액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봐야 된다.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내부 통제가 돼 있어야 좋은 내부 통제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감사를 가봤더니 영업팀에서 신용조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대놓고 야 너네서 이렇게 내부 통제 왜 이렇게 취약하니? 바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10장에서 배우겠지만 내부 통제가 취약하다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는 그 취약점 갖고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취약점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 통제가 있나 보셔야 돼요. 보완 통제가. 근데 봤더니 보완 통제가 있나 봤더니 보완 통제가 없으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취약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회사가 회계사님 저희도 세퍼레이트 하고 싶은데요.
세포를 타기 위해서는 추가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큼의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들의 성과평가를 매출 규모가 아니고요. 실제 현금이 회수된 금액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어요라고 인사정책을 보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영업사원들이 무작정 팔려고 하진 않겠죠? 디폴트가 돼버리면 자기 성과에 반영이 안 되니까. 그렇게 보완했다라고 한다면 내부 통제가 취약점이 아니란 소리예요. 살짝 거기 현금 기준으로 보상체계를 바꿨다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옆에다 해놓고 뭐라고 하는데 이걸 보완 통제라고 그래요. 보완 통제. 나 십장가 나와요. 어딜 체크하라는 거냐면 지금 신용조사 부서에서 여러분들 네 번째 줄 따라서 독립적인 부서에서 매출에 대한 신용 승인이 이루어져 있는 그 밑에 만약부터 신용조사 부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는 영업부서 직원들의 성과평가를 매출액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그렇게 세팅하는 것을 무슨 통제라고 한다고요? 이걸 보완 통제, compensating control이라고 해요. 10장에서 배웁니다. 내부 통제 미비점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항상 CPA가 보완 통제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보완 통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부 통제 유의점 미비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보완 통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앞에 그런 취약점이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통제 유의점 미비점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완 통제라는 게 있구나. 내부 통제 유의점 미비점 판단할 때는 보완 통제까지 고려하게 됐구나. 그 개념을 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완 통제 개념이요. 갑자기 사례 4가 나오네. 넘기기 전에. 여러분 지금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이 지금 제가 말한 요 내부 통제 요 지금 이 부분은 앞쪽 본문에 국제감사 기준도 언급했던 부분이죠. 어디에 나왔던 부분이다 이게? 사업위험할 때 나왔던 예였잖아. 사업위험할 때. 회사가 사업 자체가 외상거래가 많은 회사야. 외상거래가 많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디폴트될 가능성이 많지 사업위험이. 근데 그게 뭐랑 관련될 수 있다는 거야. 회사 재무제표 RMM 리스크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었지. 그러면서 그 사업 위험이라고 하는 게 재무제표 구체적 주장하고도 관련될 수 있고 재무제표 전체 수준의 RMM 파악할 때도 사업 위험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그때 나왔던 개념이 평가 배분 주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재무제표 전체 수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던 건 기억나요? 왜 이쪽에 대한 내부 통제가 잘 안 돼 있으면 결국 매출 채권이 디폴트가 되면서 회사가 말할 때 망가질 수 있다. 그럼 계속 기업 가정까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면 재무제표 전체적인 수준의 리스크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돼 있었던 사업 위험 쪽에 있었던 예제잖아 이게. 아니, 맹꽁이도 공부 안 하는구나. 앞에 잠깐만 가봐요. 거기 8-18페이지 가보세요. 8-18페이지. 거기 사업위험 쪽 얘기할 때 3번 반가로 가봐요. 3번 반가로 쪽에 5번째 줄 읽어봐요. 사업위험은 경영진 주장 수준 또 재무제표 전체 수준, RMM에 즉각 영향을 줄 수 있다. 찾았어요? 시험 문제 만났을 때 사업위험은 특정 경영진 주장의 중요 왜곡표 시험에 영향을 미친다. 거기에만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재무제표 전체 수준 리스크 파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배웠잖아. 예를 들어 계약 고객 중심의 거래에 생기는 사업위험. 이게 뭔 의미라고 그랬어요? 신용거래가 많은 여러분들 그런 회사라는 겁니다. 사업 자체가. 그럼 뭐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야. 매출채권 평가와 관련된 중요 왜곡표 시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맞죠? 그러나 같은 위험이 특히 경기 침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보다 장기적인 결과를 이어질 수 있고 감사에는 계속 기업 가정의 적절성 평가할 때 이러한 위험을 고려해야 된다. 이해됐죠? 그럼 이 말의 뉘앙스가 무슨 말입니까? 뭔가 사업 위험을 파악했을 때 그 사업 위험이 재무제표에 어떤 이펙트를 주는지 리스크 파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단계가 재무제표 주장 수준의 리스크 파악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재무제표 전체 수준의 리스크 파악할 때도 사업 위험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 지금 우리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의 RMM은 고위험을 얘기한 거예요. 봐봐. 신용거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회사야. 그러면 여러분들 매출 채권의 무슨 주장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지? 디폴트, 평가 배분 주장에 뭔가 유의적이고 고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그럼 그것 때문에 감사를 무조건 많이 할 거냐? 아니라는 거지. 경영진도 그러면 그런 매출 채권이 디폴트될 수 있는 평가 배분 주장에 문제가 내적으로 많을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그걸 줄이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그 위험에 해당되는 줄이기 위해서 그 중요 왜곡 표시에 야기될 수 있는 그 인자, 그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뭘 봐야 돼요? 내부 통제 활동이 뭐가 있나 봐야 된다는 거지. 봤더니 이 회사는 신용거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업 위험이 있는 회사지만 회사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봤더니 영업팀에서 절대 뭐다 물건을 쇼핑을 못해. 신용조사팀에서 엄격하게 뭐다 신용도를 체크하고 난 다음 물건 내부에 내부 통제가 있다면은 그러면 당연히 뭐가 줄겠습니까? RMM이 떨어지겠죠. 내재적인 리스크는 높지만은 거기에 관련된 내부 통제 활동이 식별됐잖아요. 그럼 그 내부 통제 활동이 잘 돼 있다고 확인되면 그럼 RMM이 오직 나을 수 있겠구나. 라고 CPA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CPA는 뭘 해봐야 돼요? 이쪽 부분의 내부 통제 활동이 잘 작동되는지 통제 테스트를 포커스 맞춰봐야 되겠구나. 라고 감사에 포커스 가는 거죠. 그래서 통제 테스트 해봤던 이쪽 부분에 운영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판단되면 그럼 매출채권 담당자는 평가 배분 주장 관련해서 뭐를 줄 수 있다고요? 우리 타입 1, 2 중에 어디에 포커스 맞춰? 타입 1에 포커스 맞추면서 통제 테스트 해봤더니 운영이 잘 되고 있다 확인되면 그러면 평가 배분 절차에 대한 실증자 범위를 줄여됩니다. 줄이고 뭐까지 할 수 있다? 우리 분석적 절차와 세부 테스트가 있는데 뭐만 하고도 끝낼 수 있다고요? 분석적 절차 정도 해가지고 매출채권 회전율 딱 계산해봤더니 전기랑 비슷하게 나온다. 끝!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만큼 내부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내부 통제가 잘 걸러줄 수 있다는 뭐다 신뢰만 내가 얻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의 감사 절차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CPA는 거기 나와 있는 그 내부 통제를 꼭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를 파악할 때는 뭔가 어떤 위험이 파악됐다고 해서 무조건 뭐다 감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내부 통제 활동들이 뭐가 있는지를 매핑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이게. 다만 나중에 본문에서 배우겠지만 그럼 이 많은 통제 활동 내가 지금 설명하게 돼. 이 많은 통제 활동을 다 봐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지. CPA가 고위험을 파악해봐서 이게 RMM에 중대한 이펙트를 줄 것 같다라고 파악되면 거기에 관련된 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통제활동 보면 되는 거지. 이미 내재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낮은 주장이야. 리스크가 봤더니 유의적 위협이 없어 이 주장은. 그럼 뭘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응되는 내부 통제 위험은 통제 그 활동을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응? 우리가 파악하는 통제 활동은 뭔가 파악된 유의적 위협이 있는 주장이 있을 때 그럼 이 주장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경영자는 어떤 통제 활동을 심었을까 파악해봐야 되고 그 통제 활동이 봤더니 그런 통제 활동이 파악이 안 돼. 그러면 이 주장의 RMM은 맥스. 그러면 실증 절차 어떻게 하셔야 돼? 훨씬 이펙티브하게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 그 관련된 통제 활동이 10개월 돼. 그럼 10개월 된 통제 활동 뭐 해봐야 돼?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 해봤더니 영 작동이 안 돼? 그러면 다시 실증자 많이 되겠구나. 봤더니 10개월이 되면서 운영도 잘 되고 있어? 그럼 이 주장에 대해 실증자는 줄여도 크게 문제 없겠구나 라고 가겠다는 개념이거든요. 본문에 그런 내용 나올 때 지금 내가 이 내용 설명한 걸 듣고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교재 35페이지. 내부 통제는 좀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되지만 좀 많은 설명해요. 자, 1번 동그라미 그 사례 4번을 한번 가보라고 되어 있죠. 사례 4번이 뭔지 잠깐 가서 볼까? 37페이지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사례를 한번 써놓은 건데 37페이지 밑에 사례 4번. 우리나라 카드 회사의 문제점. 이게 전형적인 여러분들 지금 아까 그 사업 위험 쪽에 대표적 예가 될 수 있겠네요. 봐봐요. 우리 카드사 나보세요. 카드 회사도 전형적인 무슨 거래가 많은 거죠? 크레딧 거래, 쉬운 거래가 되게 많은 거예요. 카드 쭉 긋고 난 다음에 여러분보다 그냥 나잡아질 수 있잖아 이게. 그럼 카드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카드를 껐다라고 한다면 카드사가 거기 카드 건 음식점에 돈 미리 주고 그러니까 채권 팩토링 받은 거지. 그런 다음에 돈 주고 사와가지고 채권을 우리 카드 건 사람한테 회수하는 구조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카드사는 뭐가 되게 많을까? 미수금이 되게 많겠지. 카드 끈 사람들 그 레스토랑에 돈 다 주고 식당에 돈 다 주고 자기는 뭐 채권 사온 거니까 이 돈이 회수해야지만 뭐다? 자기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럼 카드 회사는 이 미수금에 관련된 평가 배분 주장이 굉장히 위적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계속기업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사건이 터졌던 게 2007년도, 8년도 우리 금융위기 왔을 때 그때 LG카드라는 회사가 망가졌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LG카드가 아마 카드사 중에서 제일 고객이 많았던 여러분들 카드사거든요. 1000만 명이 쓰는 카드 LG카드. 그 LG카드 여러분들 광고 카피 문구했어. 1000만 명이 쓰는 카드 LG카드. 1000만 명이 써다니까 망가진 거예요. 1000만 명이 써댔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1000만 명이 써야 돼? 갚을 수 있는 1000만 명이 써야지. 근데 갚을 수 없는 1000만 명이 써대니까 카드 미수금 회수가 안 돼서 회사가 망가졌다고 이게.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카드사가 어떤 문제점이냐 봤더니 일단 카드사는 내재적인 리스크가 그런 카드 미수금이 디폴트될 가능성 내재적 리스크가 원래 높은 업종이에요. 그럼 이걸 줄이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야 돼? 우리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그 주장에 뭔가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관련된 통제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통제 활동이 뭐였을까? 카드를 발급할 때부터 이 카드를 껐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발급해버리면은 그러면 충분히 뭐가 될 수 있겠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죠. 그럼 거기 대입시켜볼까? 카드사 영업부서가 어디 있어요? 거기 영업하는 아주머니들 카드를 엄청나게 발급하는 거야. 왜? 발급하는 개수마다 인센티브 받았거든. 2000년도 후반에 우리. 그러니까 카드를 무작정 발급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하지? 고등학교 대학생들한테까지. 실제 뭐다 급여가 전혀 파악도 되지 않은 사람한테 막 발급하고. 왜? 그게 발급이 돼야 뭐가 되니까. 카드를 쓰면서 우리 미수금이 생길 거니까. 매출 생길 거니까. 무조건 카드를 발급해버린 거지. 이게 뭐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카드 대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체크 기능이 없이 카드만 무조건 발급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방에 훅 갚버린 거지 이게. 그럼 그런 카드 회사를 지금 감사한다고 생각해봐요. 고위험도 높은데 뭐가 높은 거죠? 관련된 내부 통제 활동이 전혀 식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카드회사 감사해서 카드회사 미수금에 대한 평가 배부 주장이 충당금은 엄청나게 쌓여야 되는 거예요, 감사인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H카드 망가지고 난 다음에 금융감독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규제를 했지. 외부 규제 기관이 들어가서 내부 통제를 다 강화시켜버린 거예요. 야, 너네 카드 이렇게 고등학교 대학생한테 발급한 거 있으면 너네 카드 회사 징계 때릴 거야. 요즘은 카드에서 발급받을 때 부부끼리도 발급이 안 돼요. 와이프가 소득이 없으면은. 남편이 막 보증 쓰는 거 남편이 발급받아야 된다고 이게. 그 정도로 시용 보관 기능 해놓은 거지 이게. 그게 금감원이 카드회사 망가지면서 사후적으로 보완한 겁니다. 카드사 내부 통제에 대한 부분을. 그 얘기하는 게 지금 4대 4번이거든. 딱 우리에 접목되는 개념이지 이게. 사업위험 쪽, 우리 배웠던 내부 통제 쪽 다 연관되는 그 테마예요. 읽어봐요 거기. 카드회사의 경우도 카드 발급이란 수요가 발생했을 때 카드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 분석이 이루어진 이후에 카드 발급을 해야 되며 그러한 내부 통제 활동 취약한 케이스. 그죠? 신용검사하지 않고 카드 발급을 하게 되면 카드회사 감사인은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 설정 가능성에 대해서 실증자 범위를 보다 확대 실시해야 되고 맞죠? 그리고 감사의 거시적 측면에서 바로 재무제표 전체 우리 수준에서 봤을 때는 부실채권 누적은 카드회사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런 문제는 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계속기업 존속 가능성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배웠던 케이스가 LG카드 케이스입니다. 망가진 거잖아요. 이게요. 요게 우리 요거랑 관련되는 그 사업위험 쪽 우리 내부 통제 배웠던 내용들 요거랑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회사는 카드 미수금에 대한 내재적인 유의적 위험이 높은 업종인데 사업 위험이 높은 업종인데 이런 내부 통제 활동까지 구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됐었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됐죠? 이해됐으면 다시 앞에 돌아오고. 신용부서 2번, 3번은 여러분들 읽으면 이해될 겁니다. 신용조사기는 반드시 무슨 기준에 따라서 하라고 여러분들? 객관적 기준이죠. 여러분들 크레딧 체크를 하는데 신용조사부서의 책임자가 자기 주관적인 판단 따라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신용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게 5자지만 요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신용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감사를 가면 되게 회계사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정해야 이 신용을 제대로 체크할 수 있을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 질문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실제는. 그냥 적절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밖에 안 나오는데 막상 회사마다 가보시면 이 객관적 기준을 세팅하는 게 되게 생각보다는 쉽진 않아요. 그렇잖아. 회사마다 이걸 어떻게 체크할 거냐 해서 신용 보강을 어떻게 보강받을 거냐 어느 한도까지 내가 신용을 줄 거냐의 문제는 회사마다 다 방침이 틀린 거니까 다만 시험 목적상은 뭔가 객관적인 팔러스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거기 나온 편이고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는 신용을 많이 주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신용을 적게 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돼 있어요. 판매지수에다 뭐 한다고 돼 있죠? 승인하고 그 다음 뭐가 부여되고 1년 번호가 부여되고 여기까지 지금 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봐요. 그럼 신용조사부서에서 승인된 판매회사 만들어지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오케이, 물건 파도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보관 창고로 가겠죠. 요로 전달된다. 거기까지가 그 박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죠? 계속 갈게요. 그럼 창고부서에서는 물건을 받았죠. 받으면 요 창고 담당자는 뭘 해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창고부서 담당자예요. 그 뭐가 넘어왔죠 지금? 세일즈 오더 넘어왔잖아. 판매지서가. 그 뭐가 됐나 확인해 볼까? 이 승인되었나 먼저 확인해 보겠지. 승인도 안 됐으면 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 승인됐다 확인해보고 승인됐다는 게 확인되고 나면 물건을 이제 출고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느 부서가 여기 좀 개입되냐면 선적부서가 개입돼요. 그럼 제품이 출고가 되면 출고된 물건이 주문한 물건과 일치가 되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선적부서에서는 물건을 누구한테 실어보내는 거죠? 고객한테 실어보내는 거죠 이게. 이때 실어보내면서 우리 만들어지는 서류 명칭 기억나야 돼. 무슨 서류였죠 이게? 이 선적서류지. 이게 선적서류. 이게 선적서류예요 바로. 우리 매출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다큐멘트라 배웠던 거죠 이게. 선적서류. 우리 배웠던 문서가 거의 다 나오죠. 요 구매주문서, 판매지서, 승인된 판매지서, 그 다음 뭐 있어? 선적서류. 그럼 요 뒤에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 요게 만들어지는 게 뭐겠어요? 물론 여기서 만들어지는 서류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출고증이 출고증. 출고되면서 만들어진 서류가 출고증이고 그 다음 선적했지. 선적하면 얘한테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운송 서류들이 만들어지겠지. 내가 뭐 쓰는지 알죠?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거래가 있었나 확인하는 거래용 테스트 할 때 꼭 매출 쪽 관련해서 보라고 했던 증빙들이잖아요. 출고증, 운송 서류, 선적 서류 확인하라는 거.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지? 얘한테 넘기고 나면 물건 나 몇 개 넘겼다. 야, 너 받았다고 거기다 설명해. 서로 주고받는 인도증, 인수증. 그죠? 이런 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도, 인수증. 이런 것들이 작성돼줘야 뭐가 돼요? 좋은 내부 통제겠죠. 이런 게 컨펌이 다 돼줘야. 요게 선적서류 관련된 내용요. 거기 봐요. 창고부서 위에 가서 나중에 이따 보고 선적부서.
물건을 선적한 다음에 일련 번호가 부여된 선적 서류를 작성한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누구한테 주고 뭐 누가 가지고 있고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넘겨서.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읽다 보면은 문서가 만들어진다라고 문장이 나오면 항상 어김없이 세 가지가 따라 붙는다. 읽게 봐봐. 항상 문서에 뭐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넘버링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또 뭐라고 돼 있나 봐? 문서 지가 가지고 있으래. 또 하나 뭐라고 돼 있어? 관련 부서로 넘겨준대. 여러분 이런 문서를 적시적소에 바로바로 넘겨줘야지만 뭐가 될까?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을까? 개방적으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돼요? 아까 정보 시스템의 의사소통에 본문을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서로 간에 뭐다 커뮤니케이션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어떤 거래가 있을 때 이런 서류가 만들어지고 해당 부서로 빨리빨리 보내줘야 뭐가 있겠다. 다른 부서도 이런 거래가 진행되고 있구나 서로 뭐다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런 거래가 누락될 수 있는 개연성이 줄게 아니겠어요 이게요. 이해돼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녹혀 있는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읽으면서 또 하나. 아까 정보 시스템 의사소통 이하라고 했을 때 뭐 이하라고 돼 있던가요? 각각 해당 부서 직원들이 내부 통제에서 어떤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라고 돼 있었던 거 기억나요? 이게 다 그거잖아 지금. 어느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징빙 만들어지고 이거 지금 보고지. 이걸 이해하는 거야. 감사니 감사 내부 통제 파악할 때는요. 그럼 봐봐. 우리가 crime 이해라고 돼 있는데 나 좀 봐요. C 이해하고 R 이해하고 I 이해하고 M 이해하고 이게 아니고 보통 뭐하고 뭐는 동시에 파악되는 거냐면 information의 커뮤니케이션하고 통제 활동 같이 가는 거예요. 보통 볼 때 통제 환경은 전체적인 우리 파운데이션이니까 따로 파악하고요. 보통 정보 및 의사소통 파악하면서 통제 활동을 보는 거야. 회사가 어떤 거래 유형이 있고 어떻게 개시가 돼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과정을 이해하면서 어떤 증빙이 만들어지고 이거 이해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나 파악하는 거야. 감사와 관련된 통제 활동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를 보게 돼 있거든. CPA들이 같이 가는 컨셉이지 이거 파악한 다음에 자 이제 통제 활동 파악할까?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서 같이 뭐다 키 컨트롤이 있나 없나 파악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감잡고 보시면 되겠고 넘겨봐요. 36페이지 메뉴에 2번. 물건을 전달하고 난 이후에는 운반자나 고객으로부터 뭘 받으라고요? 인수증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선적 서류와 비교해서 물건 인도에 대한 차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인도증 인수증 받으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 3번 동그라미 조금 이따 가고 조금 이따.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뭐가 끝난 거예요? 주문이 온 다음에 물건이 선적되고 이제 인도 인수증 받았으면 딜리버리 끝난 거죠. 그 이제 뭐가 남았어요? 물건 팔았으면 그 다음 뭐 하셔야 돼? 회계팀에 돈 달라고 청구해야 되겠지. 청구하고 뭐다 장부에 매출액수나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팀은 요 많은 증빙들이 다 넘어와야 돼. 회계팀에. 그럼 회계팀에는 어떤 서류가 넘어나 볼까요? 자, 매출 매입을 나눠서. 자, 어떤 서류가 여러분 뭐였겠어요? 쓸게요. 구매주문서, 판매지휘서. 물론 이건 승인된 거겠죠? 그 다음에 선적 서류, 출고증, 운송 서류, 인도증, 인수증. 이런 것들이 다 취합되는 거예요. 회계팀에. 그럼 회계팀은 요 증빙을 다 취합을 하겠죠, 이게? 모든 게 취합됐다 파기되고 나면, 그 다음 뭘 발행해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죠. 자,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자, P 곱하기 Q 해서 얼마? 요 금액을 고객한테 아마 인보이스 날릴 거예요. 그죠? 고객한테 인보이스 날려요. 그럼 요 금액에 근거해서 우리 회계 처리가 뭐가 되는 거죠? 매출 타고, AR 타고, 재고 떨어져 나가고, 매출원가 인식하고, 이 분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분계가 정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봐봐요. 요 숫자가 지금 들어갈 텐데, 요 P 숫자와 Q 숫자가 정확하게 물려가야 되겠지. 요 P는 당연히 뭐에 근거해서 프라이스에 대조되어 있어요? 당연히 회사에 이 제품 관련된 사전에 승인된 가격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이 프라이스를 임의로 어떤 사람이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다. 굉장히 부정의 비스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차 영업사원이 그 자동차 판매 가격을 지가 마음대로 결정한대. 그럼 거기서 엄청난 프로도 생기겠지 이게.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인보이스 발행할 때 제품 아이디 번호를 입력하면 거기에 물려있는 프라이스는 자동 입력이 돼 있어요. 손을 못 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좋은 내부 통제겠지. 계속 Q는 여러분들 뭐랑 맞춰야 될까? 당연히 선적 서류의 수량을 맞추겠지. 또는 뭐다 인도적 인수 수량을 맞춰야지 이렇게. 회계팀이 다 맞춰봐 있는 소리예요. 그 다음 계산이 맞는지 계산 검증도 해봐야 돼. 수출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환율 같은 게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계산 다 맞나 보셔야 돼. 요런 검증을 다 하고 나서 인보이스 발행하고 요 분계가 들어갔다. 그냥 여러분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 들어봐도 어때요? 회계팀에서 매출거래 입력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부서별로 펑션 수행하고 관련 증빙이 다 만들어지고 그 증빙 회계팀에 다 모이고 회계팀은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런 다음에 장부에 기록하면 저렇게 돼 있지 않은 회사에 비해서는 어때요? 훨씬 더 재무제표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거지 이게. 그 얘기 좀 하는 거거든. 조금 더 얘기할게요.
일단 교재부터 먼저 보자. 교재 쪽에 회계팀 잠깐 가서 회계팀. 회계팀은 언급이 지금 여기서 빠져 있나요? 회계팀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군요. 거기서 회계팀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회계팀은 지금 내 칠판에 있었던 요 내용으로 내부 통제가 돼 있으면 되는 거죠. 일단 회계팀은 여기 다 모이는 곳이니까 칠판 잠깐 봐요. 이렇게 장부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내부 통제가 잘 돼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여러분들 프로세스가 또 심어져 있었냐면 장부에 들어간 요 숫자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후적인 검증 절차도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 있었냐면 우리 통제활동 쪽에 물리적 보안이라는 거에 뭐하고 뭐를 맞춰보는 내용이 있었게?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한 상태에서 회계 장부랑 맞는지 수시로 뭐다 비교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좋은 내부 통제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봐보자 여러분. 요 AR 같으면 여러분들 뭐랑 맞춰보는 게 좋은 내부 통제일까? 상대방 고객이랑 맞춰보겠죠. 수시로. 누가? 회계팀이 아니고 제3자. 우리 비교 검증은 제3자가 하는 게 효과적 내부 통제라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 다음, 요 매출한 거는 회사가 선적서류 만들어진 거 있잖아? 이거랑 내부감사인이 수시로 검증해보는 거 이렇게. 이런 비교 검증을 하게 되면은 장부가 틀렸다는 것을 뭐 할 수 있겠어요? 적시에 찾아낼 수 있겠죠. 이런 비교 검증도 하는 게 좋은 내부 통제라고 이게. 그럼 봐봐요.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잠깐만 거기 36페이지에 그 3번 동그라미 읽어보자. 일정 기간 작성된 선적 서류와 매출채권 보조 원장과의 정기적인 물리적 통제를 통해서 선적된 수량이 반드시 장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대화했죠? 거기 물리적 통제라고 되어 있고 완전성 관련이다. 이게 왜 완전성일까? 여러분 완전성만 되는 거 아니야? 나 좀 봐요. 내부감사인이 수시로 들으셔야 되는데 내부감사인 수시로 자기들 매출 원장에 들어가 있는 숫자하고 여기 선적서류하고 내부감사인이 수시로 맞춰보고 있어 이렇게. 맞춰볼 때 내부감사인이 여기서 샘플링 뽑아가지고 선적서류 있나 볼 수도 있을 거고 선적서류가 작성된 게 매출로 다 탔나 볼 수도 있겠지. 왔다 갔다. 그 매출 원장에 탄 내용에 관련된 증빙이 있나 봤어.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내부 통제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주장에 실렸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실제성 발생사실이지. 반대로 선적서류 샘플링 뽑아서 이게 장부에 다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그런 비교 검증을 하고 있대. 그럼 어떤 주장에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완전성 주장에 우리가 실뢰 줄 수 있는 거지 이게. 이해돼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성만 써있지만 뭐도 가능하다? 실제성도 가능한 겁니다. 왔다 갔다 보게 되면 실제성, 완전성 다 가능한 거죠 이게. 이게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플로우예요. 매출이 발생하는 플로우. 자 여기서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나봐봐요. 여러분 그냥 직관적으로 그러면 좋은 내부 통제겠네요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통제 활동이 어디 좋은 내부 통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마이크로적인 내용이니까 통제 활동으로 배웠던 5가지 키 컨트롤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로 이 내부 통제가 우리가 말한 5가지 키 컨트롤이 잘 구비됐나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승인 절차 있어요? 있죠. 일단 어디 승인했어요? 여기 신용 승인, 제품 출고에 대한 승인, 가격에 대한 승인 다 승인이 있잖아요 이게요. 그 다음 업무 분장 되고 있나요? 되고 있죠. 기록하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 승인권자는 별도로 있겠죠. 여기 승인권자 세퍼레이션 돼 있잖아요. 세 번째 정보 처리. 딱 찍어서 정보 처리하고 딱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모든 문서가 이렇게 사전에 표준화된 양식이 있고 회계팀에서 뭐 입력할 때 입력 화면 자체가 이제 표준화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입력 통제가 되겠지. 네 번째 뭐 있지? 물리적 보안 장치. 뭐가 물리적 보안 장치일까? 그래서 어떤 게 물리적 보안이지? 재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고 승인받아야지만 출고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장부에 잡혀있는 숫자하고 여러분들 뭐다? 외부에 있는 거래처랑 맞춰보고 그리고 선적서류 맞춰보고 이게 다 비교 검증하는 게 다 물리적 보안이에요. 그 다음 성과 검토는 여기 언급이 없는데 성과 검토는 뭘까?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장부를 다 집계하고 난 다음에 예산 재무제표랑 맞춰본다든지 숫자 틀어진 게 있나? 이게 성과 검토겠지 이게. 이래요? 그렇게 내부 통제돼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5개의 코스가 말하는 통제 활동이 심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 더. 그렇게 해서 so what이에요? 그렇게 심었더니 뭐에 대한 우리가 리스크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와야 돼? 저렇게 통제 활동이 잘 돼 있으면은 이 매출 채권 쪽에 RMM이 굉장히 낮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매출 채권이라고 하면 계정잔액이니까 계정잔액에 우리 경영진 주장이 몇 가지가 있었죠? 4가지가 있었지. 실제성, 완전성, 평가 배분, 권리 의무. 계정잔액 좀만 보자고.
그럼 이렇게 내부 통제에 심어져 있으면 정말 이 네 가지 경영진 주장에 신뢰를 줄 수 있냐라는 거지. 자, 어디에 키 컨트롤이 이 주장이랑 관련되는지 한번 하나씩 볼게요. 실제성과 관련된 이 통제 활동이 어디 있어요? 실제성과 관련된 통제 활동이 어디 보이죠? 자, 하나씩 해볼게. 어디가 실제성에 확신 줄 수 있는 내부 통제 활동이었냐? 내가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 회계팀에서 기록할 때 뭐가 다 넘어와야 돼요. 증빙 서류가 다 넘어오지 않으면 장부에 기입할 수 없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지 이게. 회계팀에서 기록할 때 증빙이 안 나오면 기록을 안 해. 그러면 actually 쇼핑된 것만 기록하겠다는 거지. 선적 서류 확인하고 분계 끊는다고. 이런 것들이 다 뭐랑 관련된 거죠? 실제성 부분이에요. 이해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사후적으로 내부감사인이 뭘 맞춰본대요? 선적 서류하고 매출을 맞춰본대. 매출 맞추는 거 매출권 맞추는 거 똑같은 거 이게. 그럼 선적 서류에서 매출 채권 맞출 수도 있겠지만 매출에서 선적 서류 맞출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선적 서류나 확인해보는 그런 내부 검증 절차 있으면 뭐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 실제성에 대한 키 컨트롤이 있는 거지 이게. 그 다음 AR 금액을 뭐랑 맞춰보는 내부 통제도 있었죠? 거래처랑 맞춰보는 거. 다 실제성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인이 매출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내부 통제 활동이 됐으면 내가 신뢰할 수 있겠구나. 주장별로 파악하게 되는데 실제성 관련된 통제 활동들이 식별이 되고 있죠 이게. 다만 이런 통제 활동을 무조건 다 본다고요? 아니면 고위험 파악하는 과정에서 실제성이 뭔가 유의적인 위험이 있다 판단되면 거기에 관련된 통제 활동을 보면 된다는 소리예요. 고위험 파악할 때 이 주장에 문제가 있겠다 판단되는 그 관련된 통제 활동만 보시면 되는 거야. 처음부터 실제성이 크게 뭐다 리스크가 없다 판단하면 그 관련된 통제 활동 지미 내용은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이해돼요? 거기에 관련된 이걸 감사와 관련된 통제 활동이라고 되어 있다고. 감사와 관련된 통제 활동만 보시면 돼. 지금 이해했죠? 오케이. 근데 실제성에 굉장히 유의적인 위험이 높을 거라 판단했어. 그럼 뭘 봐야 돼? 그거를 줄이기 위한 내부 통제 활동이 뭐가 있나 봐야 되고 그게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잘 작동되는지 CPN을 봐야 되는 거지 이게. 통제 활동 이해할 때. 그 다음 가요? 완전성은 어디가 있을까? 아까 왔다 갔다 맞춘다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왔다 갔다 맞추는 게 완전성과 관련되겠지. 그 다음 평가 배분은 뭘까? 여기 평가 배분. 아까 신용조사부서 세포일 때 있는 거. 모두 평가 쪽 관련되게? 요거. 인보이스 발행할 때 피를 반드시 승인된 프라이스 리스트에 근거해서 프라이스 나게 된 피가 틀어지지 않겠지. 그 다음 계산 검증해보는 이런 것들. 이게 다 평가 배분 쪽 주장이랑 관련된 통제 활동이에요. 그 다음 권리 의무. 뭐가 권리 의무일까? 봐봐. 여러분 AR 장부에 잡혀있는 거 거래처한테 뭐 띄워보고 있어요? 조회서 띄워보고 있죠? 우리 배웠잖아. 회사가 감산이 띄우면 조회지만 회사가 띄우면 내부 통제입니다 이게. 채권이 맞는지 내가 확인해보고 있어. 그럼 우리가 조회 띄우면 똑같잖아. 그럼 조회 띄웠을 때 확인 가능한 우리 대표적 경영 자장이 뭐하고 뭐였죠? 실제성과 권리 의무. 저렇게 확인하면 권리 의무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게 바로 주장 관련된 통제 활동이 되는 거예요. 뭔가 주장에 리스크가 있다 판단하면 그거를 줄일 수 있는 회사 내부 통제 활동이 뭐가 있나 가서 봐야 된다는 거지. 이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게 매출 쪽 관련된 겁니다. 매출이 발생할 때 있어야 될 기본적인 내부 통제죠. 자, 조금만 더 보실게요. 우리 물건 팔았어요. 팔고 나면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수금해야지. 자, 수금하는데 봐요. 우리 배웠다. 수금할 때 가장 좋은 내부 통제. 회사 담당자가 손을 대면 안 돼. 현금은 바로 입금할 수 있게 자동이체 시스템. 그래서 여기 거래처에서 입금을 할 때는 바로 자동이체. 자금팀에다 써야 되겠지. 직접 자금이체라는 게 가장 좋은 내부 통제죠. 이게 내부 통제로 따지면 5개의 키 컨트롤 중에서 어디에 된다는 거죠? 승인이에요. 업무 분장이에요. 정보 처리예요. 물리적 보안이에요. 성과 검토예요. 그렇게 물어보잖아. 키 컨트롤 물어본다니까. 직접 돈 쏴준대. 뭐에 해당되는 거지? 승인은 아니겠지. 승인이라고 생각했어? 업무 분장이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지. 그만큼 안전하게 손을 못 대게 하겠다는 거지. 통장에 바로 쏴주게 되면 직원에 가서 돈을 수금해오면 돈을 만지게 되잖아 이게. 그래서 영어 표현 기억하면 도움 된다니까. 피지컬 컨트롤요. 현금을 물리적 통제하겠다는 거지. 손 못 대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물리적 통제 해당되는 거지. 좀 이따 교재 보자고. 재판 보고. 직접 자금 이체하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근데 직접 자금 이체가 안 된대. 그럼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영업사원이 돈을 수금해 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래처가 굉장히 영세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못 해준다고. 그럼 사원들이 가서 돈을 수금해 와야 돼. 그럼 직접 만약에 수금해 온다. 직접 현금을 수금해 오는 구조라면 이 자금팀에서는 당연히 뭐 하셔야 돼? 매일매일 데일리 입금을 하셔야 돼요. 어디에다가? 뱅크에다가.
그러니까 직접 자금 이체하면 가장 좋은 내부 통제고요. 현금을 수금해 온다라고 한다면 바로바로 뭐 해야되는데 은행 입금을 하셔야 돼요. 하나 더. 그럼 입금했다는 사실을 은행한테 회계팀한테 토스하면 회계팀이 당연히 뭐다? 돈 들어왔거나 확인하면 캐시 들어오고 AR 줄였다는 분계를 끊어주면 돼요. 이 정보를 토스해주면. 구두로 통보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뭐다? 입금됐다는 입금증 보내줘야 되겠죠. 그럼 입금됐구나 확인한 다음에 회계팀에서 저널라이즈 하는 거예요. 하나 더. 그런 다음에 이 캐시는 뭐랑 맞춰봐야 될까? AR은 거래처랑 맞춰야 되지만 캐시는 뭐랑 맞춰야 돼요? 뱅크랑 맞춰야 돼요. 뱅크, 은행이랑.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내부 통제 갖춘 회사는 이 캐시를 수시로 뭐랑 맞춰봐야 되냐면 지네들 거래하고 있는 뱅크하고 맞춰봐야 돼. 이게 우리 배웠던 뭐죠? 이게 은행 계정 조정표죠. 그때 은행 계정 조정을 할 때 누가 해야지만 좋은 내부 통제라고? 회계팀? 아니. 자금팀? 아니. 회계팀과 자금팀이 아닌 제3자. 왜? 자금팀에서 디파짓 했잖아. 여기서 기록했지. 그 두 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데 당사자가 하면 은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3자에 의해서 작성된 은행 계정 조정표는 신뢰성 있는 감사 증거라고 배웠던 거예요. 내부 통제 잘 돼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관련된 것만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8-36페이지. 거기 1번부터 5번까지에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아주 매입 쪽에서 얘기할게요. 지금 내가 매출 쪽 관련된 거는 4번. 자금이 회수되면 뭐라고 돼 있죠? 즉시 입금해야 된다. 물론 그거 말고 더 좋은 내부 통제는 뭐를 권장하는 게 가장 좋은 내부 통제라고? 자동이체. 자동이체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만약 이체가 안 돼? 그러면은 네가 현금 수금한 다음에 즉시 매일매일 입금하라는 거지. 적금 및 사용 통제 맞죠? 물리적 보안 장치 말하는 겁니다. 피지컬 컨트롤 말하는 거예요. 사례 5번 좀 이따 보고. 5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래처와 월별로 채권 채무 잔액 맞춘다? 아까 말한 그 내용이죠, 이게. 채권 채무 맞춘다는 거. 장부하고 뭔가 외부에 있는 사람이랑 외부에 있는 증빙이랑 맞춰보는 거. 이게 무슨 내부 통제 활동이냐 물어본다면 다 뭐에 해당되는 거다? 피지컬 컨트롤이에요. 왜 피지컬 컨트롤이지? 내가 장부에 잡혀있는 게 실제 제대로 잡혀있나 보는 거는 그럼 자산 현금이 됐던 채권이 됐던 재고가 됐던 이게 만약 분실이 있으면 안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맞춰가지고 안전하게 보관된지 확인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뭔가 크로스로 확인하는 게 나오면 뭐가 되는 거다? 다 물리적 보안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금액도 중간에 현금 횡령이 될 수 있으니까 현금 AR 금액을 거래처랑 맞춰보게 되면 다 뭐가 되는 거다? 피지컬 컨트롤, 물리적 통제가 되는 거지 이게. 맞춰보는 검증 절차 꼭 이해하시면 되고. 사례 5번이 뭐냐? 잠깐만 넘겨보세요. 사례 5번 쪽에 잠깐 봐요. 현금 입금과 관련된 케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만 써놓은 거예요. 사례 5번과 6번 두 개인데 좀 너무 길어졌구나. 조금만 끊었다가 할게요. 조금만 끊었다가.